유명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뭐냐면 코카콜라, 그 다음에 갓, G.O.D. 갓, 그 다음에 타이타닉. 이 단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요 가장 대중적이지요. 그 다음에 G.O.D. 갓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은 일어나서 안 된 일이 일어난 비극, 참사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 제가 정리해 볼게요. 가장 대중적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건 뭡니까? 북한. 북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촛불을 겨루고 있고 핵 위협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유일한 북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김치하고 북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타닉과 던질 수 있는 뭘까요?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과가 4법이고요. 재판 5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도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아주 무도하고 사기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선 주자로 만들었습니다. 대선 주자로 3년, 4년을 만들었고요. 결국은 대통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은 착하게 살면은 언젠가 보상받게 되는데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세상 갈 수가 있습니까?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에 대비하고 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게 실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실존하고 있는 힘을 보여줬던 게 야당에 뭉쳐서 만드는 이번 선거였다고 저는 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당에서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사랑을 키우는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는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리더십. 네 번째는 다른 역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리더십. 이 네 가지 리더십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 지금 앞서 말씀하신 스트롱맨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아마 스트롱 리더십이 될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호러블 리더십을 보여줬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자기에 따르지 않는 건 어떻겠습니까? 가차 없이 수청을 했습니다. 북한식으로 해가지고 경계체는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수청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보시면 아시겠죠? 김민석 후보라든가 강성 후보라든가 오늘 후보 같은 분들 이분들 자격 있습니까? 굉장히 자격 미달이고 과거 같으면 YS, DJ, 이명박 박근혜 그런 식의 정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국무위원 자녀들입니다. 사실 사실상 스폰 정치를 했다 해도 많이 알 정도고 그런 분은 오히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인데 그 정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국무위원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기에는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무작정 망망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걸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도 저지 그러니까 욕망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호르몬 리더십을 만드는 게 이재명 대표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제 리더십을 만드느냐? 이런 호르몬 리더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키우고 존중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공감한 부분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버리다 그런 게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요. 제가 보기에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 청년들이 기회를 많이 줘요. 그 청년이 성과를 내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지역이 어디건 남자든 여자든 안 가립니다. 안 가리고 기회를 주고 발언권을 주고 자리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민주당에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방송 활동도 하고요. 배지도 달고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변화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청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을 그냥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사해가지고 옆에 사진 찍고 그리고 헤어지고 행사했으면 또 불러서 야 청년 니 혼자 오지 말고 몇 명 더 데리고 와 친구 데리고 와 하고 헤어지고 밥 먹고 그냥 보내고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민주당에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리더십은요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 특히 청년을 키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총선 있을 때 이 공천할 때도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이 굉장히 잘못됐다. 라면서 보여주고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국 사태 있을 때 조국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발견하고 제기해가지고 반대 뉴스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 국회 부자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를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보러 받지 못한 과정은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조국 혁신당이 막 새로 만들어서 조국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논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뜨고 있는데 조국 저격수에게 공천을 주면 조국 혁신당이 더 뜬다. 그러니까 조국 저격수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로가 앞자리에 있다가 아예 뒷수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 논리가 어떤 논리겠습니까? 누군가 공천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자기 사람을 싣고 싶은데 이 사람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빼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할 사람을 앉혔고, 그리고 지난 대선, 지난 국회에서 검증된 이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는데 딱히 검증됐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재차 공천을 받고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 이렇게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을 이걸 뽑는다 한들 지방선거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총선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정치 개입 말씀을 제가 하셨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리고 호주, 일본의 정치 실정을 중국이 개입한다는 이제 증거가 많이 나와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어땠습니까? 틱톡에서 중국 아니겠습니까? 틱톡에 입력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쓰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거를 미국의 수천 개를 밀반입 받아 적발됩니다. 그게 FBI에서 가지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본사입니다. 왜 보고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증거가 압수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증거가 나왔으니까 조사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의혹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정확히 명확하다면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관심 있지 않죠. 왜냐? 민주당에서 선거 결과가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실한 선거제도, 선관위에서 뭐 속풀이 투표라든가 또는 빵가닥 투표 나왔다든가 또 이런 것들 문제 얘기하면 아무도 그 기량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이제 악마화시키고 프레임을 짜서 공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의 우리나라 정치 개입 문제, 이 문제에 맞설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난 2012년이죠. 2012년에 북한의 정찰 초국에 있습니다. RGB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사이드 문제가 있는데 그때 공작으로 활동했던 북한 탈북자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안철수 후보의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 그리고 정찰 초국에는 3개의 사이버 부대가 있다. 하나가 227 연구소, 하나는 보로카이, 하나, 121, 그리고 김숙희, 유명하죠. 이렇게 세 개의 사이버 부대가 있다. 이 3개의 사이버 부대 역할이 뭡니까? 그냥 뭐 밥 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인터넷 웹페이 하면서 시간 버리고 이런 거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포털에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을 정해서 민주당이 유리한 또는 민노총이 유리한 그런 여론을 조작을 한 거고, 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마화시킨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노총의 간부가 북한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장과 접촉을 해서 공작금도 받았습니다. 그 제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민노총 간부와 같이 민노총 간부실에 활동했던 분은 지금 놀랍게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민노총 같이 간부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일단 시기가 겹친 거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소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깊숙하게 북한의 공작이 우리나라 굉장히 조직에, 공조직에 침투했고 또 북한에서 사이버로 여론 조작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동원 국무장관도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또 안규백 이제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전작권 환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그 위성당 안보실장은 또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명의 장관 후보가 전작권 환수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시행하다가 결국 포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 좋다 그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래서 아 좋아. 그럼 철수할 때는 너네가 비용을 내라. 뭐냐? 24시간 북한을 모니터하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 위성 운영 비용 내라. 그리고 전략적 무기 배치 그 비용 내라. 그리고 통신 감청하는 비용 내야 되라. 라고 하니까 그냥 1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걸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모르자. 만약에 이렇게 전략적 환수하거나 미국 철수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중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대가 돼요. 지금 중국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중국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상황으로 세계 두 번째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죠. 중국과 상당히 소통을 하면서 너네가 만약에 미국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시장을 개방하고 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가 그런 소통이 없을까 그러면 이렇게 자신있게 전략 환수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기사에 보면 중국의 해상풍력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그 공산당 에너지 공공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에너지 공공기업이 우리나라 그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응모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해상풍력이 태양광과 달리 해상풍력은요 센서를 달는 그러니까 해적 광케이블이죠. 그 광케이블 전기 케이블을 깔는데 거기 센서를 통해 가지고 잠수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조사를 가능합니다. 군축함 또는 화물 컨테이너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취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 터빈이 뭐지 않습니까? 터빈 위에 블레이드가 가장 중요한데 블레이드 센서를 달면 그 항로를 다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의 바닷속에서 잠수함, 우리나라 잠수함, 미군 잠수함 등등 잠수함이 어떻게 우리 파이 가능하고 블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대한민국 이런 게 어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정확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가 실시간 넘어갔으면 그런 안보의 위협이 있는데 이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론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올해 1월 초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1월 중순에 52%나 나왔습니다. 이게 포프라 KOPRA에서 나온 이 여론 전쟁인데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국민의힘이 39%고 민주당이 36%였습니다. 그렇게 국민 지지율이 높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TK와 PK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십니다. TK, PK에서 우리가 27%고요. 민주당이 34% TK에서 지지를 얻고 있고 PK가 36%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역할 분담 때문입니다. 특검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3명이서 삼각축으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뭘 합니까? 출금, 국민의힘 의원들 출금을 시키고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하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죠? 그걸 받아서 악마화시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혐의가 많다고 악마화시킵니다. 그러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짜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뭐하죠? 현금만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사실을 알기 어려운 거죠. 국민 정부에서 15만 원, 많으면 55만 원까지 나눠주는데 그 달콤함에 속아서 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각이 각을 역할을 나눠가지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물론 이제 대선 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감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비율이 좀 높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니플레이션 돼서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당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바른 역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건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입니다. 부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 살고 보면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악마화시킵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은 공과가 다 있습니다. 공과 있는 대통령 있고 과거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건국과 부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악마화시킬까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번영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기간은 전부 다 보수 정권이 잡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걸 확실히 정부가 보장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이네커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생적 질서에 의해서 시장이 번영하고 국민들이 돈을 벌고 그러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번영하는데 그 국가 번영의 기간이 바로 건국과 부국의 그 대통령의 집권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부정을 해야지 자기들이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이경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투쟁
역사 투쟁, 이제 민주당 타군이 왜곡된 역사를 맞서 싸우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역사 투쟁을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죠.